이번 주제는 왜 한국에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가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까지 하나같이 미국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대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는 기업이 아니라 남의 공장을 빌리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의 뇌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삼성전자가 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삼성은 분명 위대한 기업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애플이라는 기업 하나의 가치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2,600개 기업의 가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큽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열심히 반도체를 찍어내고 스마트폰을 조립해서 팔지만 정작 그 스마트폰 안에서 돌아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구글 것이고 앱스토어에서 결제할 때마다 나가는 수수료는 애플이 가져갑니다. 우리는 화려한 무대를 만들지만 정작 비싼 입장료는 그들이 챙겨가는 셈입니다. 도대체 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플랫폼 공룡이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의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인구가 적어서일까요? 오늘 저는 한국이라는 땅이 왜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이 자라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갈라파고스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인 족쇄와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뼈아픈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 닦아놓은 길을 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의 천국이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의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해를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더 빨리 만들고 더 싸게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세계 1등입니다. 조선업이 그랬고 철강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새로운 길을 내는 혁신 앞에서는 주저합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조했습니다. 검색 엔진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조직했고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전 세계의 물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누군가 20년 전에 이런 시도를 했다면 과연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10중 8구 그거 현행법상 불법 아닙니까? 라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혁신가가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대한 세 가지 장벽, 바로 규제와 자본,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바로 규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네거티브 규제라는 시스템 위에서 피어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을 해치거나 사기를 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만 아니라면 일단 뭐든지 다 해보라는 원칙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 사업을 하는 우버가 나올 수 있었고 남의 집 남는 방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인 포지티브 규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법전에 하라고 적혀 있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들고 나오면 일단 불법부터 의심받습니다. 공무원들은 규정이 없으니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사업가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사정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기억하십니까? 혁신적인 승차 공유 서비스였던 타다가 어떻게 멈춰섰는지 말입니다. 기득권인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과 다가올 선거에서 표를 계산하던 정치권, 그리고 경직된 법 적용이 어우러져 결국 타다 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버와 그랩으로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키며 데이터를 쌓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혁신의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격 의료는 의사단체에 막혀서 시범사업만 수년째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법률 상담을 해주는 리걸테크는 변호사 단체에 고소당하기 일쑤이며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플랫폼은 세무사회와 싸우느라 진을 뺍니다. 기존 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정부는 이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해 혁신을 유예시킵니다. 이런 토양에서 어떻게 한국판 아마존이 나오고 한국판 우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스타트업 대표들이 술자리에서 한국에서는 사업하는 것보다 감옥 안 가는 게 더 어렵다고 자조 섞인 농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냉정한 시장 규모의 문제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미국 기업은 3억 3천만 명의 영어권 인구를 기본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전 세계 영어를 쓰는 80억 인구가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실패해도 본전은 건질 수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받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방벽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5천만 명입니다. 그마저도 2026년 현재 인구 절벽으로 인해 소비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 장벽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어도 국경을 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싸이월드가 페이스북보다 훨씬 먼저 나왔다며 아쉬워합니다. 맞습니다.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싸이월드는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에 갇혀 도토리를 팔고 있을 때 페이스북은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확장성을 처음부터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한국형 서비스에 집중하게 됩니다. 배달 앱, 숙박 앱, 중고 거래 앱. 모두 훌륭하지만 내수 시장을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로컬 챔피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돈의 성격입니다. 혁신은 돈을 먹고 자라는데 한국의 돈은 너무나 성격이 급합니다. 아마존을 보십시오. 제프 베조스는 창업 후 10년 넘게 적자를 냈습니다. 주주들에게 우리는 당장의 이익보다 시장 장악을 원한다고 당당히 말했고 월가는 그 비전을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테슬라도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시장은 일론 머스크의 꿈에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투자 생태계는 다릅니다. 벤처 캐피털이나 투자자들은 3년 혹은 길어야 5년 안에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10년 뒤에 세상을 바꿀 기술입니다 라고 말하면 투자를 받기 힘듭니다. 오히려 내년에 당장 매출 얼마 나옵니까? 언제 흑자 전환합니까? 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창업자들은 세상을 바꿀 거대한 도전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안전한 사업 모델을 찾게 됩니다. 쿠팡이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한국 자본이 아니라 손정혜 회장의 비전펀드라는 외국 자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자본만으로는 제2의 쿠팡조차 나오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거대 기업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대기업에 인수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인수 합병이 일상입니다. 구글은 유튜브와 안드로이드를 사들였고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샀습니다. 창업자는 회사를 팔아 큰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혁신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가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유망한 스타트업을 인수하려고 하면 문어발식 확장이라며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받습니다. 혹은 대기업이 제값을 주고 사기보다는 비슷한 기술을 가진 팀을 내부에서 꾸려 기술 탈취나 인력 빼가기를 시전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출구가 막혀 있는 셈입니다. 상장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받아줄 대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 유능한 인재들이 창업 대신 대기업 취업이나 의대 진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망하면 패가망신이고 성공해도 헐값 매각이라는 공식이 깨지지 않는 한 한국판 구글은 요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두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구글이나 오픈 AI 연구실에서 세상을 바꿀 알고리즘을 짜고 있어야 할 천재들이 지금 강남의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에 들어가 미적분을 풀고 수능 만점자는 전원의대로 진학합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넘어 이공계 멸종 수준입니다. 서울대 공대에 갈 실력이면 지방대 의대를 갑니다. 왜냐고요? 엔지니어로 살아봤자 정년은 짧고 처우는 박하며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반면 의사 면허는 평생 고소득을 보장해 줍니다. 개인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과학기술을 우대하지 않고 실패한 모험가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에서 누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코딩을 하겠습니까? 인재가 없는데 혁신 기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재벌 시스템도 양날의 검입니다. 재벌은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에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생태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재벌은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을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그룹사 내에 시스템 통합 계열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줍니다. 외부에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수만 개의 외부 개발자들과 함께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들이 돈을 벌게 해주고 자신들은 플랫폼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며 외부 기업을 하청업체로 종속시키려 합니다. 생태계가 아니라 그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방식, 이것이 한국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화적 한계입니다.
자,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만 했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조업 경쟁력과 콘텐츠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들도 이제는 소프트웨어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한 반도체, 로봇을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 기술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가진 손발, 즉 제조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업들은 기술이 아닌 문화를 플랫폼에 얹어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플랫폼의 해답은 어쩌면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 기술 위에 얹을 매력적인 스토리와 콘텐츠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구글이나 애플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규제, 당장의 수익만 쫓는 자본,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합쳐진 구조적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인공지능 혁명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하청 기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떼어줘야 하고, 대기업은 스타트업을 하청업체가 아닌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며, 사회는 도전하다 실패한 청년에게 괜찮다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도 좋지만, 이제는 가장 혁신적인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한국판 빅테크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의사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창업가를 꿈꾸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